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내 비례후보 내정되었던 전지혜 전 서울과기대 총학생 회장이 사퇴한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사퇴를 했고 또 다른 후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지혜 후보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뭐 친북단체가 과반이다. 종북 친북단체들에 대한 반미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를 한 거죠. 네. 계속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뉴스에 이제 이게 예. 핵심이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네. 시민단체목의 후보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반미 단체들의 입금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점이 가장 큰 심사위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6등까지 10점씩 차등을 뒀지만 네. 100명 국민심사단 평가는 배점 간격이 6점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크게 반미 단체들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입니다. 네. 네. 그 다음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결정권을 쥔 심사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친북 좌파 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도 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36명의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한국진보연대 10명, 네. 전국 비상시 국회의 10명, 시민단체 10명,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각각 2명씩 추천을 해서 네.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고 또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한 친북 반미 성향 단체라고 네. 보면 되고요. 네. 전국 비상시 국회의 몫은 조성우 결의하나 이사장이 주도를 했는데 네. 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 두 단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고요. 이런 탓에 친북 좌파 단체와 인연이 없거나 불화했던 후보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순번을 다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번하고 17번 두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됐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그 이런 기사의 그 내용은 뭐냐? 이게 우연히 나온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의 그 인적 구성을 할 때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단이 36명인데 예. 36명의 몇 년이 다 그 한 동아리들이다. 초록이 동색이다. 그쪽 사람들이 다 친북단체, 반미단체에 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명씩 30명의 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내놓는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포인트는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 이재명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보당도 들어오세요. 새진보연합 들어오세요. 시민단체 들어오세요 했을 때 경기 동부연합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그 86 운동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들어라 했을 때 그때 손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으며 그리고 이걸 방조했습니까? 적극 협조했습니까? 혹은 지시했습니까? 이런 대목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공유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비명행사, 친명행제 어제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을 비판한 팔적이 이번에 다 제거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 예. 어제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내에서 소위 친명행제 공천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서대문갑 공천장을 따낸 김동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동화 변호사, 김동화는 젊은 사람이죠. 36살밖에 안 됐고요. 부산 사람입니다. 예. 건국대 출신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최연소 사법시작 합격 뭐 와. 이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아. 그런데 김동아 이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죠. 그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구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진상이 이재명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이제 쉴드를 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정진상이 조금이라도 섭섭한 게 생기면 정진상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형량이 10년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정진상의 변호사인 김동아,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동아가 서대문 갑에 원래 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 특구라고 해가지고 45살이 넘지 않은 사람이 4명이 거기 나와 있는데 네. 김동아가 처음에는 4등이었어요. 맞아요. 4등으로 이제 밀려났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룰을 바뀐 바꿉니다. 거죠? 네. 룰을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전당원 투표 100%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바꿔서 권리당원 100% 투표 룰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인설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인설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김동아를 집어든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김동아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변호사들 거기 보면은 이제 양부남이라는 사람도 네, 있고 양부남. 박균택도 있고 김기표도 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김동아도 있는데 김동아 변호사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그런 방법으로 이 공천장을 줬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공천장을 손에 움켜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곰수 출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지금 도마에 오르면서 막말 전력이 지금 민주당 본선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네, 그 앞에 부분 지금 이제 잠깐만요. 예. 그 여기 지금 4쪽, 5쪽 지금 6쪽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네, 조금밖에 순환사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막말 얘기는 네. 이제 그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 영상 같이 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4쪽에서 예. 일단 이제 그 박용진 후보 얘기 예. 사실 이제 대선하고 그다음에 당권 도전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둘 다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자기 턱 밑에까지 항상 쫓아다녔던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비주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네. 이제 백봉 신사상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요. 그 1년 동안 의정 활동은 물론이지만 네. 그 어떤 구설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정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잡음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젠틀맨한테 주는 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사람이 이제 박용진 이제 후보인데 맞습니다. 근데 박용진 후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인 낙곰수 출신의 정봉주 의원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용진 의원에 좀 앞서서 임종석, 노영민, 뭐 홍영표, 박광온 이런 분들도 줄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개혁파의 대명사였던 조금박해 이 중에 마지막 입세가 결국 떨어진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응천, 뭐 그다음에 금태섭, 네. 그다음에 박용진, 네. 김혜영 이 중에 마지막 입세가 결국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마지막 있습니다. 입세 참 적절한 비유를 누가 갖다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헨리가 쓴 작품 마지막 입세.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그 누굽니까? 존 씨인가요? 수인가요? 같이 사는데 폐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창밖에 나무가 있는데 낙엽이 다치는데 이제 마지막 걸려있던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사이 막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뭇잎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폐렴을 이겨내고 이제 회복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발의 밑에 방에 있던 그 배어면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죽었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벽에다가 나뭇잎을 그려놨다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요. 그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마지막 입세가 그 이제 박용진 의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입세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벽에다 그려놓은 입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조응천, 금태섭 아까 이 말씀드린 조금박해 그 앞쪽에 있던 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용진 의원한테 야 우리가 조금박해였는데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같이 싸우자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